서기 1762년 창영궁 창진공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날 임금 영조는 한 줄의 명을 내렸다. 세자는 그릇됨이 그게 달하였다. 이제 더는 살려둘 수 없다. 그 명령이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궁궐 한켠에 커다란 쌀뒤주 하나가 놓였다. 그 안으로 들어간 이는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 세자 사도, 나라의 희망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그날 그는 스스로 뚜껑을 닫았다. 그 뒤주는 여름의 열기 속에 8날 동안 닫혀 있었다. 문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향이 자꾸 타들어갔다. 8째 날 아침 시신은 이미 썩어 있었다. 냄새가 궁중을 가득 메웠고 모든 신하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자식을 가장 아꼈다는 왕이 어찌 이런 명을 내릴 수 있었단 말인가. 효를 숭상하던 영조가 어찌 자신의 피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단 말인가. 세자는 정말로 미치광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의 재물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조선의 하늘은 잠시 멎은 듯 고요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하들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오직 바람만이 궁궐 담장을 넘어 흐느꼈다. 하늘도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한 왕조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사랑과 공포, 충성과 의심이 뒤섞인 그날의 명령. 그것이 앞으로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되었다. 세자 사도의 운명은 그가 태어난 날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기 1735년 왕자 하나 없는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궁궐은 환희로 가득 찼다. 영조는 밤새도록 제를 올리며 하늘에 감사했고 신하들은 그 아이가 조선의 구원이 될 것이라 속삭였다. 그 아이가 바로 세자 사도였다. 그러나 축복의 시작은 곧 저주의 예고였다. 영조는 평생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온 왕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왕위 다툼의 피바람을 뚫고 살아남은 자였다. 그에게 세상은 늘 음모로 가득했고 심지어 가족조차 믿지 않았다. 그 불신은 아들에게 향했다. 사도가 조금이라도 예법을 어기면 왕은 대전 한가운데서 그를 꾸짖었다. 너는 왕자의 도를 모른다. 그 꾸짖음은 날마다 이어졌고 세자는 점점 사람들 앞에서 눈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 세자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궁중의 공기에는 이미 냉기가 돌았다. 영조는 스스로를 성군 샹준이라 믿었고 모든 일을 법과 예로 재단했다. 하지만 세자는 예가 아닌 사람의 온기를 원했다. 그의 곁에는 늘 허전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다. 15살의 세자는 정식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잔치에서도 영조는 웃지 않았다. 잔치가 끝난 후 그는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세자를 세우기는 했으나 마음 한켠이 불안하다. 그 아이는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지나치다. 그 말은 전하돼 그 순간부터 조정의 바람이 변했다. 권신들은 왕의 눈치를 보았고 세자를 향한 평판은 서서히 갈라졌다. 누군가는 왕의 피를 이은 어진 세자라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감정이 많은 위험한 인물이라 수군거렸다. 그때부터였다. 세자는 점점 침묵이 길어지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나는 매일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분이 웃을 때조차 나를 벌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린 나이에 그는 이미 왕의 자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엔 따뜻함이 없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사랑의 모양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는 세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왕위의 도구나라의 상징, 그리고 자신을 이어야 할 피조물로만 보았다. 시간은 흘러 세자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다. 그 두려움은 밤마다 악몽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은 궁녀를 향해 칼을 던지기도 했다. 신하들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광기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 광기의 밑바닥에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인간의 절규가 숨어 있었다. 그 무렵 영조는 또 한 번의 엄명을 내렸다. 세자는 매일 나의 앞에서 경전을 외워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벌을 받으리라. 그 벌은 곧 수치였다. 온 궁궐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뺨을 맞고 다시 절을 해야 했다. 그 수치의 시간들이 쌓이자 세자는 자신을 잃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했다. 세자는 변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를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이처럼 모순의 씨앗은 사랑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언젠가 비극으로 피어날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 영조의 치세가 길어지면서 조정은 이미 두 개의 하늘 아래 놓여 있었다. 하나는 영조의 절대적인 권위, 다른 하나는 그의 뒤를 이을 세자의 이름이었다. 그 두 하늘이 부딪히는 순간마다 뇌성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자가 변했습니다. 세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자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노론 라올룬이라 불린 신료 집단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충신을 자처했으나 실은 왕권을 통제하는 데 능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붓 한 자루가 한 사람의 생을 결정짓는 시대였다. 세자는 이미 그들의 눈에 불안한 존재, 아니 제거해야 할 변수였다. 그가 왕이 되는 순간 지금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였다. 먼저 세자의 주변 사람들을 제거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던 사부서책 담당 내관 시종이 차례로 궁에서 쫓겨났다. 그 자리를 노론계의 인물들이 메웠다. 그들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곧장 대전에 올라갔다. 세자가 오늘 분노하였습니다. 세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세자가 신하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짧고 냉정하고 치명적이었다. 영조는 그 보고들을 밤마다 읽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이미 아들을 믿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안에서 작은 불이 났다. 누군가 향로를 떨어뜨렸을 뿐이었지만 그 불은 곧 불길한 징조로 기록되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았다. 하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자가 왕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세자의 목을 겨누었다. 그날 밤 세자는 대전으로 불려갔다. 영조는 차가운 얼굴로 물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원망하느냐? 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답이었다. 그 침묵은 곧 반역의 증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세자의 방은 감시로 가득 찼다. 그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 돌이 울렸고 말 한마디마다 뒤에서 누군가 적었다. 그는 점점 사람을 피했다. 아침이면 경전을 외우고 밤이면 창문을 닫았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졌고 손끝은 늘 떨렸다. 그러나 역사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그가 진짜 광인이었는지를 묻는다. 그가 정말로 미쳐갔는지 아니면 미치도록 몰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세자는 옷을 벗고 칼을 품고 다녔다. 세자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세자는 사람을 죽이고 울었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다. 그러나 그 어둠을 깊게 판 것은 아들의 광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심이었다. 그 무렵 노론의 우두머리 홍봉한, 홍풍한은 조정의 모든 보고를 쥐고 있었다. 그는 왕의 장인 그리고 세자의 장인이기도 했다. 그의 손에서 나간 문장 하나가 두 가문의 운명을 갈랐다. 세자를 폐하소서. 그 문장이 대전에 올라간 날 영조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다. 사도는 더 이상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조정이 만들어낸 괴물 그리고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한 공포의 화신으로 몰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이 아들을 두려워하고 아들이 왕을 증오한다. 그 문장이 돌고 돌며 궁궐은 더 이상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려움이 숨쉬는 감옥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하늘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인간과 권력, 그 셋이 한 줄의 피로 엮인 채 서로를 향해 칼끝을 세웠다. 서기 1762년 음력 7월 초하루. 창녕궁의 공기는 이미 피냄새로 짙었다. 그날 새벽 궁인들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왕의 처소에서 새벽종이 울리기도 전에 내관이 달려나왔다. 대전으로 세자를 부르라. 세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명은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영조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문서 몇 장 그리고 이미 봉인된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자가 들어오자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한참의 정적 끝에 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는 내 자식이지만 나라의 근심이 되었다. 세자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왕은 이미 결심을 마친 얼굴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한 줄의 명을 내렸다. 세자를 폐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고 세자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오후 영조는 다시 명했다. 세자를 가두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저녁 무렵 궁궐 한가운데 커다란 쌀뒤주가 놓였다. 속은 비어 있었고 바닥엔 얇은 천 한 장이 깔렸다. 영조는 직접 그 앞에 섰다. 세자를 불렀다. 들어가라.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세자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체념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스스로 뚜껑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모두 울지 못했다. 눈물이 허락되지 않는 궁궐이었다. 첫째 날 뒤주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름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세자는 문틈으로 물을 달라 외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아버지, 한 모금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셋째 날 세자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다섯째 날 뒤주 근처에는 파리떼가 모여들었다. 여덟째 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더 이상 인간의 형체가 없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향을 피우고 무너졌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나라를 위해 나는 아들을 버렸다. 그 말은 역사에 남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다. 하늘이 아버지를 벌하리라. 그 뒤로 영조의 밤마다 괴성이 들렸다고 한다. 그는 잠들지 못했고 방 안가득 등불을 켰다. 왕은 살았으나 그날부터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도의 시신은 뒤주에서 꺼내져 아무 의식도 없이 매장되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의 방은 봉인되었고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했다. 궁궐의 여름은 그렇게 끝났다. 역사는 그날을 뒤주의 날 뒤주 사건이라 기록한다. 조선의 왕이 친아들을 죽인 유일한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부자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의 햇살조차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왕은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왕을 저주했다. 그리하여 하늘도 눈을 돌렸다. 세자의 죽음 이후 조정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왕은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자라 불렀고 모든 기록에서 사도 두 글자가 사라졌다. 궁 안의 시종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밤마다 향이 꺼졌다. 세자를 따르던 인물들은 차례로 유배되었다.
그의 사부는 강원도의 외딴 산속으로, 내관들은 먼 섬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집안은 몰락했고 이름조차 금기어가 되었다. 이것이 영조가 택한 방식이었다. 피를 보지 않되 기억을 지우는 숙청.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워진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서기 1776년 봄이었다. 그날 새 임금이 대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정조정주, 바로 사도의 아들이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단 한 줄의 어명을 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정의 공기가 흔들렸다. 노론의 노인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정조는 즉시 사도세자 추존 주의준을 명했다. 이제 금기어였던 이름이 다시 불려졌다. 사도세자 애시다오슈지. 그 한 호칭이 불려지는 순간 잊힌 영혼이 되살아난 듯 궁중의 바람이 달라졌다. 정조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복권의 절차를 밟았다. 먼저 영조 때 세자를 모욕했던 신하들의 명단을 불러왔다. 그 중에는 장인 홍봉한, 홍풍한 아이의 이름도 있었다. 정조는 그를 직접 처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후손을 벼슬길에서 배제했다. 그 죄는 이미 지난 일이니 그 후손에게 물을 수 없다. 허나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사당, 현룡관, 시엔롱, 웬그을 세우게 했다. 그곳에는 왕이 매년 친히 찾아 제를 올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또한 왕위 초기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세자를 모함했던 노론 대신들을 지방으로 내쫓고 온건파 소론과 실학자들을 등용했다. 그 변화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의 숙청 같았다. 피는 흐르지 않았으나 권력의 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영조 때의 공포 정치는 사라지고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그러나 그 질서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정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의 보고서를 밤마다 읽었다. 한 줄마다 손이 떨렸다. 이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왕이 된 그는 복수를 넘어 역사를 고치려 했다. 그리하여 정조의 첫 번째 어명이 조정에 울려 퍼졌다.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라. 그 명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은 한 왕조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향을 피웠다. 바람이 일렁겼고 불꽃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뒤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향기와 함께 하늘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조정에서는 뒤주라는 말이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날을 잊으려 했으나 왕의 눈빛은 매년 그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흐려졌다. 복수는 끝났으나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조가 세운 정의는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더 선명히 남겼다. 조선의 역사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평정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피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조정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왕은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자라 불렀고 모든 기록에서 사도 두 글자가 사라졌다. 궁 안의 시종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밤마다 향이 꺼졌다. 세자를 따르던 인물들은 차례로 유배되었다. 그의 사부는 강원도의 외딴 산속으로, 내관들은 먼 섬으로 보내졌다. 그들의 집안은 몰락했고 이름조차 금기어가 되었다. 이것이 영조가 택한 방식이었다. 피를 보지 않되 기억을 지우는 숙청.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워진 이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서기 1776년 봄이었다. 그날 새 임금이 대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정조정주, 바로 사도의 아들이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단 한 줄의 어명을 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조정의 공기가 흔들렸다. 노론의 노인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정조는 즉시 사도세자 추존 주의준 하을 명했다. 이제 금기어였던 이름이 다시 불려졌다. 사도세자, 시다오시지. 그 한 호칭이 불려지는 순간 잊힌 영혼이 되살아난 듯 궁중의 바람이 달라졌다. 정조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복권의 절차를 밟았다. 먼저 영조 때 세자를 모욕했던 신하들의 명단을 불러왔다. 그 중에는 장인 홍봉한, 홍펑한, 의 이름도 있었다. 정조는 그를 직접 처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후손을 벼슬길에서 배제했다. 그 죄는 이미 지난 일이니 그 후손에게 물을 수 없. 건담의 헌화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사당, 혈륜권 시엔롱, 웬가을 세우게 했다. 그곳에는 왕이 매년 친히 찾아 제를 올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또한 왕위 초기에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세자를 모함했던 노론 대신들을 지방으로 내쫓고 온건파 소론과 실학자들을 등용했다. 그 변화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의 숙청 같았다. 피는 흐르지 않았으나 권력의 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영조 때의 공포 정치는 사라지고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그러나 그 질서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정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의 보고서를 밤마다 읽었다. 한 줄마다 손이 떨렸다. 이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왕이 된 그는 복수를 넘어 역사를 고치려 했다. 그리하여 정조의 첫 번째 어명이 조정에 울려 퍼졌다.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라. 그 명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은 한 왕조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향을 피웠다. 바람이 일렁겼고 불꽃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뒤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향기와 함께 하늘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조정에서는 뒤주라는 말이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날을 잊으려 했으나 왕의 눈빛은 매년 그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흐려졌다. 복수는 끝났으나 비극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조가 세운 정의는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더 선명히 남겼다. 조선의 역사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평정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피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조정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는 광인이었다. 임금의 명에 거역하고 궁녀를 살해했으며 스스로 칼을 들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광인이 아니라 희생양이었다. 왕권과 당파의 틈에서 밀려난 인간의 그림자였다. 이 논쟁은 조선의 심장, 즉 권력의 본질을 드러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던가, 아니면 미치도록 몰린 자였던가. 가장 유명한 기록은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 후이칭 공 홍씨, 의 회고록인 한중록 신중루 이다. 그 책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적었다. 그이는 때로 하늘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밤이면 울부짖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문장에는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 글을 모두 믿지 않았다. 해경궁은 노론의 중심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의 기록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이자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을 광인으로 써야만 아들 정조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 그 모순 속에서 한 여인은 남편을 2번 죽인 셈이었다. 한편 당대의 비공식 기록인 야세는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세자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 그는 노론이 만든 그림자에 갇힌 자였다. 그 야사는 신하 홍봉안의 권세와 그가 왕과 세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미치광이 세자라는 이름은 바로 그들이 만든 정치적 언어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여전히 두 얼굴을 지닌다. 세자는 분명 폭력적이었다. 궁녀의 죽음 시종의 실종 불타버린 방, 그것은 기록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폭력은 권력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의 절망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영조는 왜 그토록 냉혹했을까? 그 역시 공포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형을 잃고 반역의 피바람을 견딘 그는 자신의 자식에게서조차 반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증오로 변했다. 결국 두려움이 부자 후지를 모두 삼켜버린 것이다. 정조는 아버지를 복권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죄는 나라가 만든 것이다. 나라가 만든 죄인이 나라가 풀어야 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잔혹함 정치의 희생을 폭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통치 또한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교훈으로 삼았지만 결국 또 다른 정치의 희생자를 만들었다. 신하를 숙청했고 반대파를 멀리했다. 사도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았으나 그 그림자는 여전히 조선을 덮고 있었다. 사도는 진정한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내려준 시험이었을까? 역사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공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왕이 두려워한 것은 아들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그날이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묻는다. 사도세자는 미쳤는가? 아니면 시대가 그를 미치게 했는가? 그 질문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오래전 뒤주 속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세자 사도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난 오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러내 묻는다. 그는 정말 광인이었을까? 혹은 권력의 그물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조선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긴 기록이다. 그 안에서 사도는 하나의 비극이자 동시에 하나의 경고였다. 왕이라 해도 완전하지 않으며 아버지라 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진실. 영조는 성군으로 남았지만 그의 이름 옆에는 늘 아들을 죽인 왕이라는 문장이 따라붙는다. 정조는 현명한 임금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뒤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권력은 언제나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만 그 손이 언제든 피로 물들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맞부딪힌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화상이었다. 어쩌면 하늘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명으로 아들이 죽고 아들의 억울함으로 아버지의 명예가 무너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가장 슬픈 순환이었다. 역사는 늘 되묻는다. 사람은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면 권력이 사람을 삼키는가?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처럼 남았다. 권력은 잠시 빛나지만 사랑은 한순간 사라져도 오래 남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도 그의 이름을 속삭인다. 사도세자 시다오시지 그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날의 뜨거운 여름과 한 인간의 절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권력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사랑보다 의심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사도는 미친 자였을까요? 아니면 미치도록 몰린 사람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숨겨진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속의 교훈은 당신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